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등이 있다면 당연히 2등도 있죠. 2등은 참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고정비가 지배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2등이 더욱더 서러운 포지션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2등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반도체 업계의 2등들도 1등을 바쁘게 따라가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1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2등 기업들이 1등 기업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반도체를 하면 메모리, 디램 아니면 낸드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뭐니 해도 CPU가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AI가 발전되면서 요즘은 CPU보다는 GPU가 좀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뭐니 해도 중앙처리 장치가 더 우리의 뇌리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CPU 진영의 양대 산맥하면은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물론 인텔은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AMD가 있을 것입니다. CPU 시장은 이 두 회사가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인텔과 AMD는 x86 진영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좀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AMD와 인텔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CPU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인텔은 서버, 데스크탑, 그리고 모바일을 모두 합친 합산 점유율에서 2023년 1분기 현재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MD는 40%에 약간 못 미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1분기 인텔과의 격차를 오차범위까지 뒤쫓았던 AMD는 불도저 아키텍처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급격한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었죠. 당시 AMD는 그 위상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격한 쇠락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텔이 반독점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AMD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얼마만큼 AMD가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정말 그 2016년 17년 이 AMD 최대 암흑기를 보았을 땐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갑갑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AMD의 위상을 살펴보자면 2위답지 않은 2위, 아사 직전의 2위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AMD는 1980년대에 인텔의 프로세서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을 본격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프로세서 그리고 램을 제조하는 등 반도체 제조 능력을 안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1960년대 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약 20년간 꾸준히 반도체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인텔의 아키텍처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제조 역량 그리고 개발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MD가 CPU 업계의 2인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시기가 어찌 보면 1980년대 이후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인텔의 CPU를 라이선스 생산하던 AMD는 486에서 586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인텔과 본격적으로 결별 수순을 밟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견고하게 선점해버린 인텔에 비해서 인텔의 2차 생산업체로 입지를 차곡차곡 다지고 있었던 AMD는 만년 2인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년 2등이었던 AMD가 제왕인 인텔에 도전했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텔보다 한 발 앞서서 신기술에 도전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AMD는 K7 에슬론을 통해서 인텔보다 먼저 1기가 클럭 CPU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AMD가 본격적으로 궤도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돼요. 이후 AMD는 인텔 CPU보다 빠른 클럭 수를 자랑하는 CPU라는 마케팅 소구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인텔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AMD CPU는 인텔 CPU에 비해서 클럭 수가 높고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시장에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신기술 개발과 그거를 언론 플레이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인텔과의 점유율 싸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도 얼마간 AMD는 인텔보다 클럭 수는 높으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가성비를 앞세워서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MD는 2016년 업계 최초의 모듈형 CPU로 개발되었던 이 불도저 아키텍처, 문제의 불도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AMD를 밀어버렸던 그 불도저 아키텍처의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아요. 각 코어들 중에서 공유에도 성능 저하가 적은 그런 블록들을 공유하도록 모듈로 묶어놓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CPU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라고 제시되었던 이 모듈형 CPU, 이제까지 CPU 업계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했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처참한 실패를 겪은 불도저로 인해 AMD는 다시 기술력 신의 아이콘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무리를 해서라도 인텔을 기술적으로 앞서가려고 했던 AMD의 시도는 이 불도저라는 희대의 망작을 탄생시키면서 좌절을 크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 AMD는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죠.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어떻게 해서든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제조 부문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파운드리가 생겨났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조 부문을 잃어버린 AMD는 거의 명맥만 살아남은 군소 팹리스로 전락해버릴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빈사 상태의 AMD를 일으켜 세운 귀인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리하흐 박사가 CEO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AMD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하흐 박사가 CEO로 취임한 뒤에 젠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이젠 CPU를 출시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AMD가 인텔과 다시 한번 경쟁하기 위해서 취했던 경쟁의 공식은 역시 인텔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 옛날 인텔의 제1의 전성기 때 시도했던 방법이 클럭 수를 높이는 것이라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한 힘찬 발돋움을 시작하는 라이젠 시리즈부터는 인텔보다 한 발 더 앞선 공정 로드맵으로 승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인텔이 14나노에서 5년 동안 헤맸죠. 그 14나노 장인이 되어 있던 그 시점에 AMD는 자사의 생산 부문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육책이었는데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텔보다 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파운드리 업체에 자신의 설계도를 보내서 더 나은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AMD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TSMC 7나노입니다. 리하흐 CEO는 인텔을 따라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결정은 젠 아키텍처를 활용한 CPU를 글로벌 파운드리가 아닌 세계 최강 파운드리인 TSMC 7나노를 사용해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텔보다 앞선 공정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인텔이 14나노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AMD는 TSMC 7나노를 통해서 미세 공정에서 인텔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 AMD는 인텔보다 우수한 공정을 통해서 CPU를 생산한다는 인식을,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14나노 장인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인텔로서는 허를 찔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칩렛 구조의 도입이에요. 아무리 TSMC 7나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트랜지스터 집적도 면에서는 인텔 14나노가 TSMC 7나노와 엇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AMD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텔 CPU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TSMC 7나노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리사수 박사는 칩렛 구조, 멀티타일 구조의 CPU에서 그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멀티타일 구조를 라이젠 CPU에 처음부터 도입했던 것은 아니에요. 라이젠 5000 시리즈부터 멀티타일, 즉 칩렛 구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라이젠 1000 시리즈 때부터 TSMC 7나노를 사용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멀티타일 구조의 칩렛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를 업데이트함에 따라서 상위권 벤치마크를 모두 AMD로 도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벤치마크 성능상으로는 인텔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CPU 벤치마크에서 라이젠 5000 시리즈는 인텔 CPU 벤치마크를 누르고 상위권 줄 세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앞선 공정, 혁신적인 CPU 구조, 획기적인 성능 향상, 거기에다가 가성비까지 이 4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인텔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PC용 CPU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한 AMD는 어느새 데스크탑용 CPU의 한정에서는 인텔을 넘어서는 호사까지도 경험을 해요. 그 시기가 바로 2021년 1분기였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AMD가 살짝 인텔을 추월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AMD 팬들로서는 매우 기쁜 순간이기는 했죠. 하지만 바로 역전이 되기는 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AMD의 저력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그래프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텔이 잠식하다시피 했던 시장을 뺏어오는 데에 AMD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AMD는 계속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2등인 AMD가 1등인 인텔에 도전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인텔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공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면서 인텔에 비해 AMD가 혁신적인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AMD에게 반응하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인텔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시도를 합니다. 인텔은 이제서야 멀티타일 구조가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지만 AMD는 멀티타일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는 L3 캐시를 적층해서 싸움을 통해 칩 전체 면적을 줄이는 3D V캐시 기술을 사용함을 통해서 인텔에 비해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데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인텔의 가장 큰 먹거리인 서버용 CPU에 도전하고 있죠. 2023년도에 2위 업체인 AMD는 1위인 인텔의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하면서 그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AMD의 파산 공세에 인텔의 아성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텔이 1위 자리를 그리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텔의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갉아먹는 전략이야말로 인텔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